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우선 이 4.7 재보궐선거에서 확인된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서 여권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번 주에 저도 기사를 보다가 좀 더 깜짝 놀랐습니다. 모 의원의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이 기사 제목이 떴는데 굉장히 거친 표현이 써 있어서 이 언론사는 왜 이렇게 거칠게 제목을 잡았을까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진짜 페이스북에 썼더라고요.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5,200만의 나라, 52만의 나라가 아니다. 부동산 문제는 이제야 자리를 잡아간다. 더 이상 쓸데없는 애기는 입을 땡땡땡 하길 바란다. 이렇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표현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당연히 부적절한 표현이죠. 그리고 도대체 누구한테 입을 땡땡땡 하길 바란다고 한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이게 투기 세력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해서 쓰는 SNS, 소셜미디어에 이렇게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쓴다는 것, 우리 국회가 아직까지도 이 막말 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에 소병원 의원이 52만의 나라가 아니다고 말한 건 지금 여당에서 일부 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상위 1%에게만 종부세를 부과하자, 이 법안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1%를 위한 나라가 아니니 그들에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종부세를 부과해도 된다, 문제가 없다, 반발하지 마라, 이런 맥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정작 제가 봤을 때 소병원 의원도 그 상위 1%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소병원 의원이 신고한 재산을 보면요, 아파트 주택은 한 채인데 네. 그 외에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상가 건물과 임야 등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서 신고된 재산이 29억 375만 원 가량입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그럼 이거 시가로 환산하면 50억 넘을 확률이 대단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상위 1%세요. 그런데 지난 또 2020년 7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는 다주택자들은 다 범죄자들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런 발언을 해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정작 본인도 살고 계신 주택 외에 상가나 임야는 왜 가지고 있습니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면 상가나 임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신 분이, 자신도 부동산이나 토지로 재테크를 하고 계신 분이 다주택자 전부 다 도둑이라 하시고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이제는 국민들에게 입을 땡땡땡 하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솔선수범 하시려거든 살고 계신 주택 외에 가지고 계신 상가와 토지 다 처분하시고 거기에서 나온 차익 같은 경우도 좀 멋있게 기부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발언을 하시면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진정성을 인정하고 박수를 쳐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론가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제가 잠깐 얘기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5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요. 이렇게 환산을 했을 때 50억이 되는지 안 되는지와 1%가 된다 안 된다 이런 건 저희가 좀 확인이 더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임야나 상가를 가지고 있는 게 투자냐 아니냐에 대한 여부도 본인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도 담아야 된다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담을 수 있다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업하려고 보통 상가나 토지를 사진 않죠. 그렇죠. 근데 말씀하시는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방송이 아니더라도 다음에 또 이슈가 다뤄주신다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좀 거친 발언이 나온 배경에는 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당 내 기류가 있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종부세 관련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종부세 내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공시가격, 그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도 굉장히 많이 현실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소장님? 그리고 정말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 집 한 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종부세를 많이 내게 됐더라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죠? 나도 종부세 좀 내고 싶다. 네. 부자들이 내는 세금으로 예전에는 인식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집을, 고가의 주택을 가진 분한테 매기는 세금이에요. 네. 그래서 종부세를 내고 싶다라는 게 나도 부자다라는 이제 인식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왔는데 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공시가격이 계속 두 자릿수로 올랐고요. 예. 올해는 19% 전국 평균으로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무려 70%가 올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주택자의 주택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라 1가구, 1주택자도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택 가격이 오르면서 올해는 종부세 대상이네? 라고 고지서가 나올 분들이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기준이었습니다. 2020년 기준 거의 한 29만여 명이 1가구 1주택인데 집값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네. 전체 종부세 대상 가구 가운데 43%, 절반 가까이는 다주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이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이번 이 보궐선거에 나타난 표심은 분명 부동산 정책을 바꿔라라는데, 그러면 과연 이 종부세를
좀 완화할 거냐, 기준을 완화할 거냐, 종부세 이 부분에 기준 완화. 대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선 이제 당정이 내부에서 좀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종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 기준일이 있어요. 6월 1일자 보유 기준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당은 이번 이제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논의하겠다라는 건데 네. 다음 주 첫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러나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에는 이미 법안 발의가 돼 있어요. 네.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올리는 게 올라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마 상당한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정이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 완화에 대한 반대 목소리 입장 나오고 있는데요. 그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이야기는 우리 당에서 공식적으로 나간 적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양도세까지 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종부세도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요.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선순위가 잘못됐다. 교수님, 이게 보면 올 초에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그었던 것하고는 약간의 스탠스가 바뀐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당정의 어떤 이견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많이 나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부 여당이 빨리 뭐 워크숍을 하더라도 시간을 좀 보내더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결정을 좀 보내주는 것이 이 시장과 국민들에게 어떤 불안감을 좀 지워주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 이번 재보선 상황에서 부동산 문제, 특히나 부동산 세금 문제는 하나의 어떤 불만의 표시가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이걸 어떻게 이제 수렴을 할 것이냐가 지금 민주당과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인데 공시지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거는 소득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소득이 올라간 사람 별로 없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냐면 세금만 올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세부담 같은 것들이 커지면서 많은 분들이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면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여하이 이제 풀어내느냐가 지금 정부 여당이 얼마나 반성을 하느냐 이 재보선 결과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는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어렵사리 해가지고 자리 잡았다. 그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지 자리 잡은 것에 대해서 저는 아직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적으로 좀 당정이 접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오후에 고위당정청 협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소장님. 지금 이미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증여를 하는 건수가 굉장히 최근에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좀 분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현 정부 25번의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한두 건을 제외하고 공급 쪽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었습니다. 네. 그게 다주택자들의 이제 투기적인 수요를 막기 위해서 사고 팔 때 거래세부터 보유세 그리고 네. 이제 종부세 부담까지 또 가중시키고 있는데 그 기준 일자가 언제냐? 바로 말씀드린 6월 1일자입니다. 6월 1일자. 6월 1일자 보유 기준으로 해서 그분한테 세금 고지서가 날아갑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이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세부담 강화가 오히려 매물을 내놔서 시장의 공급을 좀 늘려주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 네. 지금 실질적으로 매물이 그렇게 썩 많이 늘고 있느냐? 일부 매물, 기관들이 갖고 있는, 법인이 갖고 있는 매물이 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요지의 것은 더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강남권을 비롯해서 최대 한 석 달 정도 증여를 봤더니 1분기 기준 증여가 역대 가장 많습니다. 네. 이 얘기는 세금 부담이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이걸 증여세를 내더라도 오히려 안정적으로 증여하겠다. 사전에 미리 재산을 자녀들이나 이제 이 후손들한테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아하, 네. 때문에 이제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면밀하게 과연 이런 증여세 강화 혹은 이제 이런 것도 물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규제 강화가 과연 매물 증가로 이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네, 부동산 문제는 정말 뭔가 엄청난 정책이 하나 나와서 다 해결이 좀 한 방에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섬 있는 입장에서의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자, 저 오늘 알아보고 싶은 또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폐 투기, 투자 이 관련된 논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야기부터 듣고 가겠습니다.
투자자 보호라는 개념에서 조금 저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보호할 대상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이라는 자본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데 이 가상자산에 들어간 분들까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그림을 사고 판다는 것까지 우리가 그걸 다 보호해야 될 대상이냐는 부분에서는 좀 생각이 다르고요. 저희가 보는 시각은 이거는 투기성이 강한 하는 총재님 말씀은 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가상자산이다라는 입장에서 지금 접근하고 있고 본인들이 투자해서 손실나는 부분은 그것까지는 정부가 다 보호할 수는 없지 않느냐.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호할 수 없다. 내재적 가치가 없는 화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주 그냥 7천만 원대가 5천만 원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등락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다시 반등한 건 뭐죠? 그렇습니다. 이유는 지금 사실은 비트코인 가격의 경우에는 전망이 극과 극이에요. 지금 이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반토막이 날 수 있다. 여기에서도. 그러나 한쪽에서는 무슨 얘기냐. 오히려 이제 10만 달러. 1억 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극과 극인데요. 근데 전 세계에 지금 거래되는 가상화폐 수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됩니까? 추정이 안 됩니다. 추정이 안 되는 겁니까? 9,400여 개 정도인데 네. 하루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게 수백 건이고요. 네. 하루에 또 없어지는 게 사라지는 게 그만큼이에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아서 통제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거의 절대 거래 대금의 절반가량은 비트코인에 쏠려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경우에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크게 발언한 것은 두 가지거든요. 가상화폐는 내재 가치가 없는 가상자산이다. 따라서 이들의 투자한 투자자까지 정부가 다 보호할 수 없다. 또 두 번째가 뭐냐면 국내 한 200여 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는데 9월 특금법, 특정 금융정보법이 시행이 되면 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가 다 문을 닫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러다 보니 가상화폐에 이제 투자한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선택의 폭이 좀 좁아졌을 뿐만이 아니라 이런 규제가 또 특히나 미국에서도 나왔어요. 주말에 미국 역시 자본이득세를 2배나 더 강화하겠다, 추진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 이렇게 되면 오히려 정부의 규제 리스크가 가장 큰 가상화폐의 최대 리스크인데 이런 것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한때 한 일주일 전 지난 16일 국내 거래소에서 8,100만 원이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는 5천만 원대 중반대까지 떨어졌고요. 지금은 다시 한 6,100만 원 선까지 반등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경고성 발언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국민청원이 바로 올라왔어요. 은성수 금융위원장 자진 사퇴하라. 그런데 10만 명 이상 벌써 또 동의를 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금방 20만 명 넘길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접근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 태도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 아까 소병훈 의원도 그렇고 은성수 위원장도 그렇고 같은 말을 해도 왜 이렇게 듣는 국민들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무슨 말이 있었냐면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는 취지의 말이 나와 있어요. 지금 네. 가상화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2030 세대를 지금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우리가 다 인도해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인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2030이 왜 가상화폐라는 자산에 이토록 투자를 많이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폭등하니까 지금 20대, 30대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는 부동산을 살 수도 없고 대출 규제 때문에 현금이 없으니 진입이 안 되니 그나마 진입 장벽이 낮은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일괄적으로 거래소를 폐지하거나 정부 당국자들이 엄포를 놓아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2030이 건강하게 재테크를 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는 것이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는 뭐 이런 대출 규제 등을 완화해서 이 사람들이 차라리 집을 살 수 있게 해준다던가 하는 식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러한 대안은 없고 잘못된 길이다. 어른들이 가르쳐 주겠다. 그리고 거래소 폐쇄할 수도 있다. 이런 엄포를 놓는 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고요. 네. 사실 이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있을 때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들이 나왔지만 네. 어떻게 됐습니까? 잠깐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금융위원장의 엄포성 발언이 시장 전체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뭐 자진 사퇴를 하라는 국민청원까지 올라왔고 빠르게 동의가 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교수님의 진단도 궁금합니다. 저는 은성수 위원장의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화폐라고 얘기하면 가상화폐라고 그러잖아요.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에 140만 원이었어요.
지금 8천만 원까지 올라. 이런 식의 어떤 급등락을 하는 것은 화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내재적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해줘야죠. 그런데 이것이 일일 거래량만 30조가 예, 왔다 갔다 엄청나요. 하는 네. 그런 거래가 있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책임자가 어떤 형태로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여기엔 출처를 아무도 몰라요. 사실상 우리가 금융실명제를 김영삼 정부 때부터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는 출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불법 자금의 세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활용이 되고 있고 며칠 전에 서울시에서 38기동대가 이제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의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122억 원어치의 이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은 10억 원어치 안 내고 여기에 투자하는 이런 돈들이 이 안에 내재돼 있는데 이 부분을 정부가 보호해야 된다?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을 좀 더 이제 공개화하고 체계화해서 사람들이 어떤 투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 그런 어떤 책무도 있지만 지금과 같은 이 시장성은 거의 투기 그리고 불법 자금의 어떤 세탁 장소 뭐 이런 성격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은 이 가상화폐 투자이냐 투기이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얘기가 나오는 게 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는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더 비싸게 비트코인을 사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에 비해서 앉아서 돈을 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그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아까 부탁드렸던 이게 뭐 투자로 봐야 될지 투기로 봐야 될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 투기라는 데 동의하고요. 네. 두 번째 김치 프리미엄을 좀 얘기를 하면 유독 비트코인과 비롯한 모든 가상화폐 가격이 국내에서 더 비쌉니다. 이게 지난 16일 비트코인이 우리나라 거래에서 8,100만 원일 때 네. 해외 거래소 얼마였습니까? 시가 6만 3천 4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아하, 네. 달러로 환산하면 7천만 원 남짓이에요. 안 맞아요. 네. 바로 미국에서 비트코인 한 개를 사서 국내에서 팔면 1,000만 원이 남습니다. 누구라도 이걸 차익 거래를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다 보니 이런 사실 중국은 위안화로 거래하는 거,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걸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 최근 은행권에서 해외 송금이 늘고 있는데 대중국 송금이 거의 70에서 80% 비중을 차지합니다. 네. 이게 중국인들의 투기장이 되고 있구나. 위안화를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팔고 비트코인을 팔고 다시 내가는 이런 구조구나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들여다보겠다는 거고 또 하나 앞서 이제 투기냐 투자냐라는 말씀에서 정부가 지금 좀 이 논란이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투자자 보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세금을 걷겠다는 거예요. 당장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서 250만 원 이상의 이득을 얻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불려서 20% 세금을 부과합니다. 근데 그것도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게 주식은 5천만 원까지 공제를 해주지만 네. 가상화폐는 250만 원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데 왜 이게 투자 대상이 아니냐. 투자 대상이 아닌 거 알고 있어. 20, 30대들. 이게 버블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주택난, 취업난 때문에 이게 탈출구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투자자 보호하지 않고 세금을 걷겠다? 이건 무슨 논리냐라고 이제 역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종부세 완화 관련 여권 움직임하고요. 가상화폐 광풍까지 분석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